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타숙의 노숙입니다. 한 주 동안도 또 건강히 잘 지내셨죠? 자, 이번 주는요. 20대부터 40대 여성분들, 가임기 여성분들 좀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부산 이샘병원의 김선우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네. 이샘병원에서 이제 12년째 갑상선 오. 수술을 하고 있는 김선우라고 합니다. 아니 보통 신뢰되는 말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외과이다 하면은 조금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좀 지쳐 보인다 이런 네. 편견이 있는데 건강 관리 굉장히 잘하시나 봐요. 네.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메이크업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런 것 아, 같습니다. 센스쟁이. 써주면 안 돼. 병원 안에서는 또 이런 별명이 있네요. 교회 오빠.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약간 그런 이미지 있으세요. 예. 지금 교회 오빠는 아니고 그 교회 장로님. 조금 높은 거예요. 예, 높은 거 드렸어요. 예. 제가 병원에 이제 입사를 한 지 뭐 12년째로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직원들이 뭐 교회 오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가 네. 좋은 의미인지 안 좋은 의미인지 솔직히 잘 몰라요. 아세요? 묻지는 않았나 봐요. 예, 교회 오빠라고 하니까 뭐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고는 아.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좀 연식이 좀 되고 저도 그러니까 뭐 오빠 소리 들으면은 땡큐죠. 땡큐인데 이제 교회 오빠보다는 교회 삼촌 정도.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정보를 좀 입수를 했는데 네. 이게 왜 무슨 일인가요? 이게 지금 좀 병원에 좀 문제가 있어요. 예? 이거 병원 밥이 맛이 없다. 뭐 이런 말이 좀 들리던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어느 병원이든지 환자식이 맛있는 병원은 없습니다. 건강식이다 보니까 좀 덜 짜게 저염식으로 하고 건강식으로 조미료도 적게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밖에 사 먹는 사식보다는 맛이 없죠. 맛이 없는데 원내에 이제 영양사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네. 건강하게 식단을 많이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 전문 병원이다 보니까 당뇨 식단을 위주로 또 하다 보면은 단짠이 없는 거죠. 단짠이 없으니까 조금은 좀 맛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건강식이다. 그 그렇죠.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상선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갑상선 좀 피로하다. 나 요즘에 너무 지쳐. 피로함이 자주 와.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너 갑상선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보통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작 있잖아요.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 뭐 어디쯤 되는 것 같은데 어디인가요, 정확히? 일단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갑상선 모양인데 그 나비 모양이라 해가지고 그 나비샘 또는 이제 나비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갑상선이란 이름을 명칭을 붙어진 이유가 옛날 고대 그 그리스 시절에 갑상선이라는 조직 자체를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 그 아담 세플이라고 그러죠. 남자들 이제 톡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 자체가 이 부분인데 이 모양이 그리스 그 전투사들 네네. 그 방패 모양이라고 해서 갑상선의 갑자가 방패 갑자입니다. 그래서 방패 모양, 갑상선 방패를 모양으로 한 연골이 있다 해서 갑상 연골이라는 조직 자체를 먼저 이름이 붙여줬고 그 이후에 내분비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 네. 기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기관 자체가 갑상 연골 아래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갑상선이라는 이름을 붙여지게 된 겁니다. 나비 모양이지만 어떤 기능적인 이름이 붙여진 거네요. 그렇죠. 예. 모양 상태 때문에. 네. 그래서 위치는 우리 쇄골, 그 쇄골에서 한 2마디 정도 위에 있고 크기로 볼 때는 저 장경으로 보면은 한 2-3cm, 3-4cm 정도 보겠죠. 갑상선이라 하면은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이 역할이 좀 궁금해요. 갑상선이 뭐 통로 같은 건가요? 우리 몸의 심장이 자동차 엔진이라고 얘기하면 네. 갑상선 호르몬 엔진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소량이 우리 몸에 소량이 필요한데 없으면은 우리 신체 자체가 삐걱거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자라면은 피곤하기도 하고 또 갑상선 기능 항진 많이 분비되게 되면은 우리 몸의 모든 활력들이 조금 증가되면서 땀 많이 나고 숨이 헐떡헐떡거리기도 네, 하고 네. 뭐 그런 형태의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기능 저하증은 한 2, 3일 굶은 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부족했을 때는 마다 귀찮아지고 그냥 죽 쓰러지고 싶고 뭐 그렇다 보시면 돼요. 호르몬의 문제이다 보니까 사실 가임기 여성에게 가장 유병률이 좀 높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이 조금 증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있던 분들도 한 20% 정도 이제 혹이 증가가 된다거나 또는 호르몬이 드시지 않는 분들도 임신을 하시게 되면 호르몬을 좀 복용을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현상들이 우리 몸에 생리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 같은 그렇죠. 거네요. 호르몬 분비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주시면서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은데 갑상선 질환,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종류를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이제 내과적 질환이랑 외과적 질환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내과적 질환이라 함은 이제 약으로 조절하는 거고요. 네. 외과적 질환은 저 같은 경우 제가 진료하는 것처럼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과적 질환은 갑상선 기능 저하, 기능 항진, 또는 악읍성 갑상선염, 뭐 그레이브즈병 뭐 등등 말씀드린 대로 약으로 조절하는 질환이고 외과적 질환은 혹이 있다 없다, 혹이 암이다 또는 양성 종양이 크다 또는 그레이브즈병이 조절이 안 돼서 결국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수술로 장기를 제거해야 되는 질환은 이제 외과적 질환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수술을 하게 되면 갑상선 암보다도 이 뭐 항증진이나 기능 저하 수술을 할 때 이게 더 좀 위험 부담이 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요? 암보다 이게 더 지금 위험하다고요? 저희들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쇄골 위에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위에서 한 5cm, 6cm 정도의 칼 자국 놓고 이제 수술을 들어가게 되는데 수술 창 자체가 우리가 절개를 했을 때에 보여지는 창 자체가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인 갑상선 크기 한 요 정도 하게 되면은 요 정도 칼 자국 놓고 들어가면은 수술이 용이하게 진행이 되는데 어렵다기보다는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수술 절개창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피도 많이 나기도 하고 혈관을 결찰할 때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보시면은 척수. 이거를 이렇게 보여졌다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모양으로 보시게 네.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관지고 기관지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갑상선 영상 CT 소견인데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은 엄청 크죠. 잠시만요. 근데 항진은 부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혹이 크게 있는 건가요? 갑상선 자체가 커지면서 이제 그레이브즈 병이라는 게 항진이 조절이 안 되는 질환이라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작은 목에 절개 놓고 수술함에 있어가지고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 수술에 대한 합병증률도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커지면은 또 뭐 요즘에 내시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 이렇게 접근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수술 필드라고 얘기를 저희들 하는데 기계가 들어가서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내시경 수술이나 이제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피부의 살 가죽 아래쪽으로 다 갑상선을 싸고 있으면은 그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스페이스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 그레이브즈 병 같은 경우는 수술할 때에 로봇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난해하죠. 또 이렇게 수술적 차원에서 한번 좀 살펴봤는데 이게 어려운 수술인 만큼 또 합병증에 대한 염려가 큰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좀 성대랑 좀 가깝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목을 많이 사용하거나 이런 분들은 좀 수술 자체를 꺼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갑상선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나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우리 여기 갑상선이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목소리를 내는 성대는 이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있고 목소리를 내는 성대로 지나가는 신경이 갑상선과 이 기관지 사이에서 올라갑니다. 성대 신경 두께가 딱
실 같아요. 굉장히 얇은 굉장히 실 아니까 더 같은데 못하겠는데요. 그런 신경이 다치게 되면 예. 목소리가 변성이 옵니다. 한쪽이 손상이 가게 되면은 목소리가 변성이 오고 양측 다 손상이 가게 되면은 호흡 곤란이 온다거나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데 최근에는 목소리 신경을 모니터링 해가면서 안전하게 수술하는 방법들도 여러 고안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수술 결정을 내릴 때 의료진이랑 면밀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안구 돌출로 인해서 그레이브스병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걸로 인해서 이제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일단은 외적으로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안구가 돌출되면서 그 다음에 이게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걸까? 그리고 치료를 받는다면 이게 회복이 되는 건가? 이거 궁금하거든요. 그레이브즈 병의 증상 중에 하나가 안구 돌출이 되는 건데 조금 안타깝게도 증상이 비가역적인 증상입니다. 비가역적이라 하는 거는 한번 생기게 되면은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진증을 치료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자체도 그 진행을 막는 거죠. 안구 돌출이 되는 것들을 막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치료를 충분히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좀 큰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이제 초기에 뭔가 항진진이다 그리고 그레이브스병이다 네. 싶으면은 좀 초기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치료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갑상선 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말 하죠. 뭐 갑상선 암, 아유 요즘 암도 아니다. 그냥 착한 암이다. 아유 그거 뭐 암도 아니래. 금방 치료된대. 뭐 이렇게들 말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갑상선 암의 병의 경과가 여타 다른 암에 비해서 경과가 굉장히 느리고 병의 이제 양호한 경과를 취하기 때문에 거북이암이란 말들을 많이 합니다. 대신 그래서 갑상선 암은 굉장히 느린 종양으로 알려져 있다. 갑상선 암의 종류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갑상선 암의 세포, 암종을 만드는 세포에 따라서 갑상선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역형성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유두암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생기는 암종 중에 제일 얌전한 거북이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갑상선 역형성암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생기는 암종 중 제일 독한 암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균 생존율이 6개월. 그러니까 이 작은 장기 안에 우리 몸에서 생길 수 있는 제일 얌전한 놈과 제일 독한 놈이 같이 생기는 거죠. 역형성암의 빈도수 자체가 한 1% 미만입니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갑상선 암 환자분들이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네 생각을 하는데 최근 연구에 있어서는 역형성암이 유두암에서 역형성암으로 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암 자체를 너무 방치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암이라고 하면은 또 가장 무서운 게 이게 전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이 전이 되는 부분이 조금 속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또 착한 암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있을까요? 갑상선 암은 생각보다 임파선 전이가 흔하게 나옵니다. 한 5mm에서 한 10mm 정도 되는 유두암을 미세 유두암이라고 따로 총칭을 하긴 하는데 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파선 전이가 20%까지는 나와요. 갑상선암 임파선 전이는 생각보다 좀 독한 경로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네. 수술을 했는데 전이가 나온다 그러면은 수술 범위가 더 확대되고 반만 떼고 나왔는데 다 떼고 나온다거나 이렇게 수술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임파선 전이의 그 위험률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고 알려져 네.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갑상선암이 원격 전이, 그러니까 갑상선의 구역을 벗어나서 다른 구역으로 가는 경우들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 유두암 같은 경우는 우리 갑상선 이제 암이 이제 폐로 전이가 되고 네. 여포암 같은 경우는 뼈로 전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한다거나 보다 이제 다른 치료 방법들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수술적 시기를 잘 고려를 해서 의료진과 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 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상선암 환자들이 대부분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라고요? 암이 걸렸는데요? 기능에 이상이 있는 질환, 기능 항진, 기능 저하가 있다 해가지고 다 혹이 있는 건 아니고 네. 반대로 혹이 있다 해가지고 다 기능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흔히 있습니다. 네. 갑상선 암을 수술을 하게 될 때에 우리 기능에 이상이 있게 되면은 오히려 기능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오.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을 경우에 마취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합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갑상선 기능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수술해야 된다. 즉 기능적인 문제랑 갑상선 암의 이제 증상이랑은 네. 조금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아, 갑상선의 기능적 문제랑 암의 문제는 아예 이렇게 별개로 볼 그렇죠. 필요가 있는 거네요. 네네. 근데 보니까는 이 갑상선 암은 전조 증상이 뭐 아예 없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교과서적으로 갑상선암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아. 아까 목소리 신경 말씀을 드렸는데 목소리 신경을 침범하게 되면은 목소리 변화가 있다거나 이물감이 있다거나 구조적으로 주변에 있는 우리 기관지나 또는 뒤에 있는 식도를 침범을 했을 네. 때에 생기는 그런 압박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검진이라는 게 참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갑상선 암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진행이 돼서 오는 경우는 최근 들어는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 초기에 부증상일 때 발견되고 수술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갑상선 암 증상이 없다. 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피 검사만 해도 나오는 건가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엑스레이나 뭐 이런 초음파 봐야 됩니다. 초음파. 네,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호르몬 검사, 피 검사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오. 없기 때문에 초음파로 이제 형태적인 문제들을 파악하는 것밖에 야. 방법이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권고 사항 있잖아요. 예. 그 20대부터 한 40대까지는 이 갑상선 초음파가 권고 사항일 거예요. 맞죠? 아니요, 공고사항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공고사항은 아닌데 네. 가족력이 있다거나 네.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까 기능 저하, 기능 항진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내과적 질환이 있을 때 갑상선암의 발생률이 한 20%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약만 드시는 분들이 이제 초음파도 안 보고 그렇게 진료를 그냥 좀 지체하는 경우들이 네. 간혹 있는데 기능에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초음파로서 이제 형태적인 질환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고 또는 이제 초기에 발견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리라 판단합니다. 아, 근데 현실적인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뭐 서울의 큰 병원, 대학병원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이게 속도가 중요한 건지 병원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좀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촌각을 다투어서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갑상선 전문 병원이다 보니까 갑상선 수술 건수만 보게 되면은 뭐 여타 대형 병원에 비교해 볼 때도 떨어지는 수술 건수가 아니면 경험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도 제 환자분들이 이제 큰 병원, 대학병원으로 가셔서 수술을 해야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른 과와 협진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갑상선 종양이 아래쪽으로 더 내려왔을 때에 흉부외과, 이게 우리 가슴, 이제 심장, 폐를 보는 그 흉부외과와 협진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되거든요. 환자분을 치료함에 있어가지고 보다 안전한 방법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마취를 거는 수술이기 때문에 마취에 따르는 위험률, 마취를 깼을 때의 심장 문제라든가 폐의 문제라든가 수술 갑상선 외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형 병원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갑상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 또 암까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실제로 병이라는 게 원인을 알면은 그 원인 되는 것들을 좀 피하고 네. 안 하게 되면 병의 경과도 막을 수 있고 진행도 막을 수 있고 예방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갑상선암의 원인이라고 밝혀진 바가 거진 없습니다. 저희들 의사들이 보는 교과서에도 이제 기록된 바가 방사능 노출. 예. 뭐 최근에 뭐 많이 논란거리가 되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뭐 거기 이제 방사능 이제 피폭 수준의 방사능 네. 그 지역에는 갑상선암의 발생이 굉장히 증가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한 갑상선 피폭 수준에 있는 것들이 거진 그렇죠. 없잖아요. 없는데도 많이 생긴다. 알지 못하는 요인들이 있다. 그렇게 밝혀지는데 의사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어서 원인들을 밝혀내면 뭐 예방도
할 수 있고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방적 부분도 참 중요하지만 문제는 인생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 그걸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암을 발견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질환을 발견했을 때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치료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상선 질환에는 이샘병원, 우리 교회 삼촌, 교회 오빠라 불러주는 거 더 좋아하신대요. 교회 삼촌이자 오빠인 우리 김선우 원장님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고민된다 하실 때 병원 문턱을 너무 높게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튜브